공인중개사에 도전하고 계시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 시험의 2차 시험 과목이죠.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라고 하는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준선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2016년 예정되어 있는 27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께서 이 강좌를 열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재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초학자로 말 그대로 난 놓고 기억자를 배우는 심정으로 이제 이 강좌 열게 되셨을 텐데요. 일단 우리가 처음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막연한 그 궁금증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뭐 그럴 것입니다. 일단 이 기초과정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기초과정에 이어서 기본 이론과정, 또 뭐 심화 이론과정, 또 핵심 이론과정, 뭐 단원별 문제풀이 과정,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점차 깊이 있게 넓혀가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건데,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갈 때 우리가 약도 혹은 지도를 먼저 보게 되죠. 물론 요즘이야 뭐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길을 찾아갑니다만, 그 내비게이션도 보면 미리 가기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내가 가야 될 목적지까지 미리 가기 기능 온 하면 빠르게 화살표가 움직이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것을 안내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기초과정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심화하고 넓혀가야 할 이 과목의 내용들을 압축해서 그 핵심이 되는 부분들, 뼈대가 되는 부분들을 짚어봐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시험 과목이 2과목, 2차 시험 과목이 3과목, 그렇게 해서 5과목으로 구분되어서 출제가 됩니다. 1차 시험 과목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1과목과 부동산 학개론이라고 하는 과목 2과목이죠. 그 다음에 2차 시험 과목이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이 실제로는 한 과목으로 40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공부하셔야 될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라고 하는 과목이 또 한 과목인데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통상적인 합격자 결정 방법은요,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을 전제로 전 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 득점이 되면 누구나 합격자로 결정이 되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전 과목 평균 60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동시 시행할 수 있기는 하여도 1, 2차를 구분하여 시행한다는 점은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균 60 이상 득점하셔야 된다는 것은 1차 민법 개론 2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 그리고 2차 공법, 공시세법 및 이 법령실무 3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 각각 득점되었을 때 합격자로 결정이 되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이제 교부받으실 수가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은요, 과목별로 출제 문항수와 배점 비율이 똑같습니다. 민법 40문제, 개론 40문제, 공법 40문제, 공시세법 묶여서 한 과목으로 40문제, 법령실무 40문제입니다. 과목별로 출제 문항수와 배점 비율은 같은데요, 학습해야 될 분량의 편차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공부하셔야 될 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는 민법이나 개론이나 공법과 같은 과목과 비교를 했을 때는 분량이 매우 적습니다. 자, 그런데 분량의 차이가 있음에도 배점 비율과 출제 문항수가 같다면 예를 들어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라고 하는 과목은요, 민법만도 조문이 1000개가 넘잖아요. 거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런 법들이 다 묶여서 하나의 과목으로 40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규칙 세부 조문까지 다 해봐야 100여 개가 조금 넘습니다, 조문이. 자, 이렇게 좁은 범위 내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똑같은 사실 문제를 출제한다고 하더라도 민법 출제위원과 법령실무 출제위원은 그 출제 방식이 달라지겠죠. 좁은 범위 내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아주 세부적이고 아주 지엽적인 부분들까지도 파고 들어가면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라고 하는 과목은 처음에 초학자로 학습을 할 때는 아주 쉽게 출발을 합니다. 또 그렇게 암기해야 될 분량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워낙 세밀하고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심지어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은 물론이고요. 시행규칙 별지 서식이나 시행규칙 시행령 별표 내용들까지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충 공부하고 대충 준비해서 응시하시면 대충 다 틀립니다. 아주 지엽적인 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주 꼼꼼하고 세밀한 학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과목이 바로 본 과목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꼼꼼하고 세밀하고 지엽적인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하나하나 파고들면서 집중하여 들어가려면 무엇보다도 전반적인 프레임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죠. 일단은 튼튼한 골격을 갖추어 놓고 뼈대를 확보해 놓고 거기에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을 붙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초과정은요, 그 전반적인 프레임을 확보하는 틀을 잡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론 과정이 반복되면서 또 자연스럽게 필요한 부분들은 반복을 통해서 암기가 되게 될 것이니까 너무 욕심을 내셔서 과도하게 용 쓰시면 안 된다는 건데, 기초과정부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는 모든 내용들을 다 암기하겠다라고 욕심을 내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암기를 하실 수도 없을 뿐더러 초반에 그렇게 암기를 해두어도 돌아서면 또 까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해를 하겠다. 강사가 설명하는 내용을 내가 끄덕끄덕하고 내용을 이해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전반적인 큰 틀을 이 기초과정에서 확립한다라고 생각하고 강좌를 수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죠. 우리 기초서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 첫 강은 14페이지 1장 서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중에 1절에서 중기업의 제도와 공인중개사법 일반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중에 1번 부동산 중기업의 변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족보를 캐보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법을 이제 공부할 건데,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법이 어떤 역사적 변천 과정을 거쳐 이런 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그 연역을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대충 눈치채시겠지만 직접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 아니겠죠. 지금 현행법의 내용도 공부하기 급급한데 과거의 이 법의 자취들을 가지고 출제자가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단 현행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그 바탕이 되는 몇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초과정이지만 아주 간략하게 짤막하게 짚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표를 보시면요. 부동산 중기업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 14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고려시대로부터 시작을 하네요. 그래서 고려시대의 객상주인 괄호 열고 객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알선업도 일부 수행했다는 점에서 중기업 제도의 기원, 효시 뭐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학자들이 문헌상의 기록을 통해서 추적해 올라가 보다가 보니까 고려시대의 객상주인, 객주라고 불리우는 상인들이 있었다는데,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중기업과 관련해서는 문헌 기록상의 그 효시가 된다, 시초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 객주라고 하는 상인들은요, 그 김주영 씨 장편 소설 중에 객주라는 소설도 있죠. 만화책으로도 나왔었는데, 이 고려시대 객주라고 불리우는 상인들은 객상주인, 뭐 또 다른 말로 객주상인이라는 표현으로도 불리웠다고 하는데, 유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행위를 하던 상인이었었답니다.
뭐 위탁 판매, 고리 대금업, 뭐 숙박업 이런 여러 가지 유통과 관련된 상행위를 하면서 지금의 부동산인 토지나 가옥의 매매 등도 알선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부동산 중개업의 효시다, 기원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선시대로 내려가면 거간, 각회, 집주름 이런 그 상인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최초의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다. 이들이 이 거간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상인들은요. 이 거간이라고 하는 말이 한자로 있을 거 사이간자 씁니다. 있을 거 사이간자.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사이에 섰다. 권투 심판처럼 그런 의미입니다. 있을 거 사이간자. 그래서 이 거간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상인들이 하던 행위는요.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서서 그들이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흥정을 붙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래가 성사가 되면 그 거간해준 대가로 일정한 알선 수입을 이제 고전 수입으로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분들을 조선시대에 거간이라고 불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게 되면 언제나 분업화, 전문화 양상을 띠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거간들이 자기가 거간을 하게 되는 주 업태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지금도 우시장에 가면요. 우거간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래요. 그 우거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우시장에서 소 팔러 나온 사람, 사러 나온 사람 사이에서 흥정을 붙여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구전 수입 받는 분들을 우거간이라고 부르겠죠. 거간이 전문화되면서 뭐 우거간, 포목거간, 뭐 소금거간 이렇게 거간들이 나누어지게 되다가 보니까 지금의 부동산인 토지나 건물의 거래를 주로 매매겠지만 거래를 알선하는 거간들도 생겨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집 가자에 거간 쾌자를 써서 바로 아래 칸에 가쾌 혹은 우리말로 집주름 또는 집 가자에 거간을 붙여서 가거간이라고 불렀었고 이들이 이제 의미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부동산 중개를 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다. 그 당시 조선시대에 공인중개사라는 게 있었던 건 아니고 의미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고려시대의 객주든 조선시대의 거간 혹은 가거간 집주름이든 고려든 조선이든 신분에 의해서 구분되는 엄격한 계급사회였었죠. 이른바 사농공상이라고 하는 계급사회였었잖아요. 그 중에 이러한 업무는 가장 비천한 직종에 속하는 상 업무였었죠. 사농공상 중에. 그러니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데 신분이나 어떤 다른 제도적인 걸림돌이 없었겠죠. 하고자 한다면 누구나 할 수가 있었다. 아무런 법이나 제도적인 규제가 없었다. 그래서 자유영업제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 마렵에 와서 이러한 객주 혹은 뭐 거간들이 무분별하게 난립을 하게 되면서 이 난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거래 질서 문란을 시키는 이제 원인으로 지목이 되게 되면서 어떤 제도적인 규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들에게 1890년이라고 괄호에 기재가 되어 있는 객주 거간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 마렵에 만들어져서 이것이 인가제 형태로 시행이 되었다는 거네요. 그리고 이 객주 거간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법제가 된다는 데서 이제 또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객주 거간 규칙은요. 얼마간 시행이 되다가 1910년 한일합방과 함께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고요. 일제 치하인 1922년에 소개영업 취체규칙이라고 하는 법으로 대체가 되는데 자, 소개영업 취체규칙이라고 하는 법은 1922년이라고 괄호 안에 기재가 되어 있죠. 일제 강점기 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법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자주적으로 입법을 한 법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하에 일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단속법규적인 성격이 강한 허가제 형태로 시행이 되었고, 대부분 일본인이 하고 있던 관할경찰서장, 그 지역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득한 자만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법이었었다고 합니다. 그 법의 이름이 뭐라고요? 객주, 거간, 소개영업, 취체, 규칙이라고 하는 법이었었다고요. 취체라고 하는 말 좀 생소하죠? 일본식 표현이라고 그래요. 취체라는 말은. 그래서 이 취체라는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허가, 이런 단속,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또 단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소개영업 취체규칙은 일제강점기 하에 입법이 된 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45년 해방된 이후에도 그대로 그 법적 효력을 유지하고 가다가 1960년대 초반에 이른바 구법령 일제 정비 작업을 단행하면서 1961년 소개영업법이라고 하는 법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 소개영업법이라고 하는 법은요, 구법령 일제 정비 작업에 맞추어서 급조하여 입법을 하다가 보니까 소개영업법이라는 법은 전체 조문이 한 10여 개 정도밖에 안 되는, 분량도 단출하지만 아주 엉성한 신고제 형태를 띠고 있는 법이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개영업법 하에서는 누구든 가서 신고만 하면, 그 당시 소개영업법은 나이 제한, 연령 제한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만 35세 이상이라고 하는 연령 제한이요. 그래서 누구든 만 35세 이상만 되면 가서 신고하면 부동산 중개를 포함한 소개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엉성한 법제였었답니다. 또 소개영업법이라고 하는 법은 부동산 중개를 규율하는 법이긴 했었지만 부동산 중개만 규율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만을 규율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상법으로 커버가 되는 상사중개, 상사중개라는 것은 상인 간의 기본적 상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상사중개라고 하거든요. 상법으로 커버할 수 있는 상사중개가 아닌 모든 민사중개들, 그래서 혼인 중매하는 거, 직업 소개하는 거, 금전소비대차 알선하는 거, 이런 모든 민사중개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부동산 중개도 함께 규율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 소개영업법이라고 하는 법은 법 자체가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60년대, 70년대 변화하는 산업화 과정에서 도심으로의 인구 유입이 집중되고 이로 인해 부동산 투기가 극심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면서 보니까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물건은 동산과는 달리 거래 금액도 매우 높고 법률적으로도 아주 복잡한 물건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만큼은 부동산 중개만을 전문적으로 규율하는 독립한 법률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입법의 필요가 생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983년에 이제 보시면 부동산 중개업법이라고 하는 법이 제정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983년에 이른바 부동산 중개업법이라고 하는 법이 의원 입법의 형태로 입법이 되게 되는데, 이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무슨 법에 적용을 받았었겠어요? 표를 보면 소개영업법이었었죠. 근데 소개영업법은 신고제 형태였었고 35 이상만 나이를 먹었으면 그냥 가서 신고만 하면 중개업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고 거래 질서 문란을 촉발한다. 그래서 그 반대작용으로서 이 법이 제정되었다. 즉 부동산 중개업법은 그 당시 이른바 83년 부동산 투기 종합 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법이 부동산 중개업법이라는 법이었었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법은 제정 당시에 엄격한 허가제 형태로 입법이 된 법이었었다는 거죠.
아무나 가서 신고만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이런 거래질서 문란행위가 만연한다. 그래서 여기에 관주도의 통제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입법의 의지를 가지고 만든 법이 부동산 중개업법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법은 허가제 형태로 제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너는 허가를 하겠다, 너는 허가 안 내준다.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이자가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검증 체계가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1983년 이 부동산 중개업법이라는 법이 제정이 될 때 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가 바로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자격제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계시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는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는 1983년에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될 때, 만들어질 때 법 제정과 함께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그러면 1983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는 공인중개사가 한 명도 없었겠구나. 그렇습니다. 이제 막 공인중개사라는 제도가 법이 만들어지면서 도입이 되었으니까요. 1983년은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이 된 해요. 만들어진 해라고요. 83년 제정된 부동산 중개업법은 1984년에 이제 이 법이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 1984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는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한 명도 없었겠죠. 이제 그 제도가 도입된 법이 막 시행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한 부동산 중개업법이 83년 제정이 되어서 84년 그 법이 시행이 되고, 시행이 된 이듬해인 1985년에 가서야 비로소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시행되게 되더라는 거죠. 85년에 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시행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5년 몇 회 시험까지요?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까지 이제 막 치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2016년 27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을 하고 계신 거고요. 이렇게 공인중개사 시험이 치루어지는 과정에 이 83년 부동산 중개업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었던 법이 중간에 법의 명칭을 바꾸어서 지금 여기서는 그냥 바로 공인중개사법으로 표현은 넘어왔는데요. 이 부동산 중개업법이 그 여러 차례, 10여 차례 크고 작은 개정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으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006년 1월부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또 한동안 시행이 되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이 법에서 분리 독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공인중개사법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법 따로 독립한 두 개의 법률로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이라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은 부동산 학개론을 제외하고는 다 법과목이죠.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 다 법과목이죠. 근데 우리가 이 과목을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부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한 페이지 앞으로 넘어가면 나오죠.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은 뭐고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기초서에는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초과정이니까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중량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상호 간에 등급이 있다는 거죠. 그 단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법 단계론에 의해서 법의 등급을 매겨보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나라도 그러한데 법의 등급에서 가장 최상위에 있는 유일법이 하나 있죠. 뭐죠? 헌법입니다. 법 중의 법이죠. 헌법입니다. 최상위의 법입니다. 그런데 헌법이라고 하는 법은요, 국민의 기본권과 통치구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서 법의 등급에서는 최상위의 법입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헌법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헌법이. 그래서 헌법의 위임을 받아 국회가 제정하는 법의 형식을 우리가 일컬어 법률이라고 부릅니다. 법률. 그러니까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만드는 게 법률이에요? 국회죠. 국회가 헌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법의 형식을 일컬어서 법률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으로부터 입법권을 국회가 부여받았지만 국회가 그렇다고 일상에 적용되는 모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법규들을 다 입법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국회가 어떤 특정한 법률을 제정하여서 공포를 하면요, 그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혹은 그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명령이라고 하는 등급으로 입법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대통령제 정부 형태 하에서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입법하는 법의 형식을 일컬어서 명령이라고 합니다. 다시, 명령이라고 하는 등급의 법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입법하는 법의 형식을 일컬어서 명령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명령의 등급을 가지고 있는 법들은요, 천편일률적으로 무슨 법, 시행령이라고 하는 이름들을 보통 갖게 된다는 거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이렇게 시행령이라는 이름을 보통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명령의 등급 아래로서 다시 법률이나 명령으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이 부령이라고 하는 등급으로 입법이 되게 된다는 것인데, 이 부령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 각 부의 장관이 입법하는 법의 형식을 일컬어서 부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각 부가 구체적으로 어디냐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령도 있겠죠. 교육인적자원부령도 있겠죠. 국방부령도 있겠죠. 국토교통부령도 있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 부령의 등급을 가진 법들은요, 또 천편일률적으로 그 법의 명칭을 무슨 법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무슨 법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명칭을 갖게 돼요. 그 다음 이 부령이라는 등급 아래 등급으로서 조례라고 하는 등급을 가진 법이 있죠. 아시다시피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입법하는 법의 형식을 우리가 조례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제 조례 중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만들어지는 시도조례도 있고요. 또 시군구 조례도 있죠. 서울특별시 조례도 있지만 노원구 조례, 송파구 조례, 강남구 조례, 광진구 조례도 있는 거죠. 조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계를 구분하면 헌법, 법률, 명령, 부령, 조례 이렇게 등급이 매겨지는데, 1983년 국회가 부동산중개업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을 한 그 법이 여러 차례 개정의 과정을 거쳐서 현재는 공인중개사 법이라고 하는 법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중개업법은 실체가 다른 두 개의 법률이 아니라 이 법의 전신이 부동산중개업법인 겁니다. 간판을 바꿔단 것에 불과한 겁니다. 물론 내용들도 쭉 개정이 되고 제도도 개편이 되긴 했지만 실체는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부동산중개업법과 공인중개사법의 관계는요, 초등학교와 국민학교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네요. 초등학교와 국민학교. 간판 바꿔단 거지 내용이 뭐 달라진 건 없는 거죠. 그 실체의 큰 본질은 같다 그 말입니다. 이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법의 하위법으로서 대통령령의 형태로 만들어진 법이 있겠죠. 그 법을 일컬어서 공인중개사법, 그 법을 일컬어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누가 만든 거예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누가 만들었냐고요?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입법을 한 것이겠죠. 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의 하위법으로서 부령의 등급을 가진 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법의 명칭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 것입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부령의 등급으로 입법이 된 법인데, 부령은 행정 각부의 장관이 입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부조직법상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중개 업무는 그 관장하는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보건복지부입니까? 국방부일까요? 당연히 국토교통부겠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누가 만들었다는 결론이에요? 어떤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었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의 형태로 입법이 된 법이라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부령으로서 국토교통부령, 국토부령으로 입법이 된 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공인중개사법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이것을 통칭하여서 우리가 부를 때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 거꾸로 설명하면 되죠.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은 법률의 등급으로서의 공인중개사법과 명령의 등급으로서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국토부령, 부령의 형태로서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3분되어서 공인중개사 법령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인중개사 법령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출제 문항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또 배점 비율이 낮은 것도 아닌데, 민법이나 공법에서 배우시는 여러 가지 법률의 조문수와 합쳐봤을 때는 범위가 매우 좁다는 거죠. 그래서 시행규칙 세부 내용까지도, 심지어 시행규칙 별지 서식의 작성 방법의 내용까지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꼼꼼하게 정리를 하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물론 기초과정 아니고요. 기본과정, 심화 이론과정 가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공인중개사 법령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인중개사법 1조부터 시작해서 각 조문에 있는 내용들을 분석해 가면서 전반적인 프레임을 잡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쉬었다가 보겠습니다.